추석날 밥상 앞에서 술잔을 든 아들이 아버지를 노려본다. 아버지, 이 집은 쓸모없어요. 이제 요양원으로 가세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손이 떨린다. 쓸모없다고? 이 집은 내 피와 땀이야.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가 담겼다. 숨죽여 지켜보던 이웃들, 굳은 표정의 아버지. 싸늘하게 웃는 아들의 대비가 화면을 채운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상북도 구도심 외곽,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 깊숙한 곳에 오래된 단층 주택 한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담장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이곳저곳 금이 가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대문 앞에 놓인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이 집의 외로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0을 맞은 김상철입니다. 상철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는 공장 출근 시간이죠. 40년 넘게 철공소에서 쇳가루를 마시며 살아온 그의 손은 굵고 거칠지만 이 집 구석구석을 어루만질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새벽을 알리면 상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 돌아가신 아내를 부르는 습관은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상철의 발걸음은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와 함께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물을 끓이는 동안 상철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고추와 상추, 그리고 작은 토마토 몇 그루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상철은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들이 식탁에 오르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죠.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상철은 식물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너희들도 잘 자라고 있구나. 올해 추석에는 도훈이와 며느리에게 이 토마토 따서 줘야겠어. 부엌에서 혼자 끓인 미역국과 김치찌개를 번갈아 가며 먹는 것이 상철의 일상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죠. 그래도 상철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상철은 마당에 잡초를 뽑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도 이 일만큼은 게을리할 수 없어요. 집은 사람이 돌봐야 한다는 것이 상철의 철학이거든요. 이웃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하루를 알려주는 시계 역할을 하죠. 오후 3시 10분 부산행 무궁화호가 지나가면 상철은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는구나.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때로는 아쉬움이 그 소리 속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아서입니다. 상철 자신은 평생 이 동네를 떠난 적이 없지만 기차 소리를 들을 때마다 먼 곳을 향한 그리움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일대를 두고 재개발도 안 될 동네라며 혀를 찹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남아있는 건 70 넘은 노인들 뿐이라며 한탄하죠. 빈집들이 늘어가고 골목길은 점점 더 조용해져 갑니다. 하지만 상철에게는 다릅니다. 이 집 한 칸 한 칸이 모두 그의 땀과 눈물로 지어진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상철 씨, 또 혼자 잡초 뽑고 있어요? 이 더운 날씨에 몸 상하겠어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박 할머니.
이 나이에 무슨 집 가꾸기예요. 그냥 편히 쉬셔야죠. 상철은 땀을 닦으며 웃습니다. 집은 사람이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가죠. 내가 이 집을 버리면 누가 돌보겠어요? 저녁이 되면 상철은 작은 상 위에 반찬 몇 가지와 막걸리 한 병을 놓고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젊은 층의 취업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상철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창밖으로 들려오는 저녁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상철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나간 하루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상철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당에서 딴 상추 몇 장으로 만든 쌈에 된장을 발라 먹는 맛, 직접 기른 고추로 만든 고추장의 매콤함, 이런 소소한 것들이 상철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밤이 되면 상철은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대신 백열등이 은은하게 비추는 방 안에서 상철은 하루의 피로를 달랩니다. 아들 도훈이 어렸을 때 이 마루에서 함께 누워 별자리를 찾았던 기억이 떠오르죠. 그때 도훈이는 아빠,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지?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래, 도훈아. 우리 집이 제일 좋은 집이야. 상철은 그때의 대답을 다시 한번 중얼거립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지만 상철에게 이 집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철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서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명절만큼은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집니다. 상철은 며칠 전부터 장을 보러 나가며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해 두었습니다. 도훈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북어국 재료, 그리고 며느리가 한번 맛있다고 했던 나물무침 재료까지 작은 냉장고 가득 정성을 담아 준비한 것들을 보면서 상철은 또다시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추석날 아침 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며 밀려오는 감정을 어쩔 수 없었죠. 오늘은 아들 도훈과 며느리 지영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상철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들뜨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상철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도훈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북어국부터 끓이고 직접 기른 나물들로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갈비도 양념에 재워두었고요. 작은 부엌이지만 상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성과 사랑이 스며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도훈이랑 지영이 온다.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놨으니까 걱정 마.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을 건네며 상철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릇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으며 예쁘게 상을 차렸죠. 거실도 다시 한번 청소하고 아들 방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내니 옛날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오후 2시쯤 대문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서둘러 대문으로 나가니 새까만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훈의 모습을 보자 상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도훈아, 지영아, 어서 와. 상철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어요. 며느리 지영도 마찬가지로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차에서 내렸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훈의 인사는 건성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포옹도 없었고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만 오갔을 뿐이었어요. 지영은 아예 상철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음식 많이 해놨어.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도 구워놨고. 상철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훈과 지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도훈은 곧바로 소주 한 병을 꺼내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직 오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도훈아, 벌써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 밥부터 먹자. 상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소주잔을 들이키며 얼굴이 점점 붉어져 갔어요. 지영은 한쪽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버님께서 차려주신 음식 맛있겠네요. 지영이 건성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시큰둥한 표정만 지었을 뿐이에요. 술이 들어간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사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려 했지만 도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이 집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갑자기 도훈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상철의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죠. 무슨 소리냐, 도훈아? 이 낡은 집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붙잡고 사실 겁니까? 도훈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집이 어때서 그러냐?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그게 문제라고요. 아버지, 이 집은 이제 쓸모없어요. 완전히 낡았다고요. 도훈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지영도 이때야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며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도훈 오빠 말이 맞아요. 이런 낡은 집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상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추석을 꿈꿨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팔고 요양원이나 들어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도훈의 말에 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이 평생 가꿔온 집을 팔라니.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도훈아, 이 집은 아버지 인생이야. 내 어머니와 함께 만든 추억이 담긴 곳이고. 그런 감상적인 말 그만하세요. 현실을 보라고요. 도훈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어요. 실제로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쓸모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상철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목을 매게 만들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이 집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지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은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더욱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냐? 이 집은 내가 40년 동안 공장에서 피땀 흘려 마련한 거야.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21세기라고요. 도훈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상철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흔들리며 국물이 튀었어요.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상철은 이런 추석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옛 이야기도 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도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옆집에서는 이미 몇 명의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나온 거죠. 상철은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명절 아침의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상철은 여전히 아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훈과 지영은 그날 저녁 차가운 인사만 남기고 떠났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상철 혼자 며칠째 덜어먹고 있었죠. 이 집이 정말 쓸모없는 걸까? 상철은 마루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혀 자꾸만 떠올랐어요. 오래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곳곳이 낡아 보이는 가구들. 객관적으로 보면 아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씩 짝을 이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재고 있었어요. 손에는 카메라와 줄자,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누굴까? 상철이 대문 앞에 서서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옆집 박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상철 씨, 큰일 났어요.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사람들이 나왔대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재개발이요? 무슨 재개발 말입니까? 상철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이 동네는 늘 재개발도 안 될 동네라고 불렸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사무소에서 공고가 났어요. 우리 동네 전체가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네요. 박 할머니의 말에 상철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개발이라니 그럼 이 집도 헐린다는 뜻인가요? 곧이어 동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골목길이 갑자기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상철 씨, 당신 집도 대상이래요. 정말이야? 그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뻐했고 어떤 이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상철은 그 모든 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사무소에서 공식 공고문이 각 집마다 배달되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보려 했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도시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안내. 제목부터가 복잡했습니다. 상철은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읽어보려 했지만 글자가 작고 내용이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오전 동네 회관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상철도 궁금한 마음에 참석했어요. 회관은 동네 주민들로 가득 찼고 앞쪽에는 양복을 입은 공무원들과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 도시계획과 김 과장입니다. 중년 남성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커다란 스크린에 동네 전체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 구역이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오래된 단층 주택과 노후화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지자 회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되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 주민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 단층 주택의 경우 평균 3억에서 5억 사이로 예상됩니다. 김 과장의 대답에 회관안이 술렁였습니다. 3억에서 5억이라니 상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철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년 안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갑작스러운 소식에 현실감이 없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철 씨, 축하해요. 큰 돈 만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말이야. 평생 공장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축하한다며 상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니 아들 도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쓸모없는 집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만약 정말로 몇 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아들 말대로 이 집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보야,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상철은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과연 이 모든 변화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재개발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동네는 날마다 새로운 소문들로 떠들썩했고 감정평가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저녁 상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훈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상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추석 이후 처음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였거든요. 여보세요, 도훈아?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재개발된다면서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석날의 차가운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 아버지, 정말 잘 됐네요. 이제 그 낡은 집 정리하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실 수 있겠어요. 상철은 아들의 말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집이라며 화를 냈던 아들이 이제는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고.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 이미 확정됐어요. 빨리 서류 정리하셔야 해요.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급해졌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빨리 집을 정리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서두르냐?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지. 아버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지금이 적기예요. 도훈은 계속해서 집을 팔라고 설득했습니다. 상철은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씁쓸했거든요. 며칠 뒤 도훈이 지영과 함께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왔어요. 도훈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보상금이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아버지 집 같은 경우는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상철은 그 금액을 들었을 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해도 모을 수 없었던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빨리 동의서에 사인하셔야 해요. 지영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늦으면 보상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이 최고가예요.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여보, 아버님께서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평생 이런 돈 만져보지 못할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추석날의 그 환한 목소리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 쓸모없던 집이 이제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지영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에게는 그 말이 위선적으로 들렸어요. 쓸모없다던 집이 갑자기 희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상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도훈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상철은 이미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상철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서 편하게 살라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하지만 상철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회사 사정도 좋지 않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상철은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으실 보상금으로 저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도훈의 말에 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훈아, 그 돈은 내 거야.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지은 집의 대가라고. 알아요, 아버님. 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지영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서 그 큰 돈을 다 쓰실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좀 관리해 드릴게요. 상철은 며느리의 말에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돈을 관리해 주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버지, 이 집에 계속 매달려 있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해요. 도훈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 체면에도 안 좋아요. 제 친구들이 오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상철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체면 때문에 창피하다니, 자신의 집이 아들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난 아버지 같은 낡은 인생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도훈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에 상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낡은 인생이라니, 자신의 평생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었나요? 나가라. 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폭발한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그날 밤 집을 떠났습니다. 상철은 홀로 남겨져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상철은 여전히 그날 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낡은 인생이라던 도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상철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상철이 마당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택시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췄어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도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영은 보이지 않고 도훈의 표정도 어딘가 어두웠거든요. 도훈아, 왜 혼자 왔냐? 상철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해외 출장 나가게 됐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해외 출장? 갑자기 회사에서 싱가포르로 발령이 났어요. 한 달 정도 있다 올 예정이에요. 도훈은 아버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짐을 맡아달라고 왔어요. 아파트가 좁아서. 도훈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상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자랑스러워하던 직장 이야기를 할 때의 밝은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지영이는 어디 있냐? 지영이는 친정에 가 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 봐달라고. 도훈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도훈은 짐을 들고 자신의 옛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툼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도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은 방 앞을 지나가며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훈은 혼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차려준 저녁 반찬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술만 계속 마셨어요. 도훈아, 술 그만 마셔라. 몸 버린다. 상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망했어요. 갑자기 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 잘렸어요. 해고당했다고요. 도훈의 고백에 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외 출장이 아니라 해고였다니. 그럼 싱가포르 출장은? 거짓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아버지께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훈이 머리를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지영이도 알고 있냐? 네.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저랑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께 너무 심한 말했죠? 도훈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 집 팔라고 하고 낡은 인생이라고 하고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상철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훈은 매일 술을 마시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상철은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된 기와가 갈라진 모양이었습니다. 상철은 방 안에 대야를 놓고 떨어지는 물을 받았어요. 아버지, 지붕이 새네요? 도훈이 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비 오면 가끔 그래. 수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냐?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상철의 말에 도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비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지붕뿐만 아니라
벽에서도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벽지가 갈라지고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집 전체가 축축해지면서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도훈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야. 어디 가서 살겠냐? 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정말 이 집이 너무 낡은 것일까요? 그날 밤 상철은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그리고 이 집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내 무덤이 되더라도 내 발로 나가지는 않겠어. 상철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편 도훈은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몇 억을 받을 수 있다면 도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비는 밤새도록 내렸고 상철과 도훈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자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집안에는 빗물 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상철은 새어 들어온 빗물로 인해 망가진 벽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곰팡이가 핀 벽은 집의 노후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도훈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동네에 또다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의 깃발들이 골목 곳곳에 내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건설, 삼성물산 같은 유명한 회사 이름들이 적힌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상철 씨, 큰일 났어요. 박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상철 씨 집 12억이래요. 12억? 박할머니의 말에 상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2억이라니 그런 큰 돈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12억이요? 그게 무슨... 정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공고 붙였어요. 어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상철은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게시판에는 감정평가 결과가 붙어 있었어요. 상철의 집 주소 옆에는 보상금 1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2억. 상철은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거액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 낡은 집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도훈이 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동네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정말 12억이래요? 도훈의 눈에는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상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팔아야 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요. 도훈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도훈아, 아버지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줘. 뭘 더 생각해요? 12억이에요, 12억. 도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날부터 도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도 끊고 매일 상철에게 집 팔기를 설득했어요. 인터넷으로 좋은 아파트를 찾아보며 상철에게 보여주기도 했죠. 아버지, 이런 아파트에서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난방도 잘 되고
하지만 상철의 마음은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지만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상철 씨, 우리 완전히 대박 났네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신도시 중심가가 된다니까요. 상권도 들어오고 지하철역도 생긴대요. 상철은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재개발도 안 될 동네라고 불렸던 이곳이 갑자기 신도시의 중심지가 된다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을 사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시세보다 높게 사드릴게요. 어떠세요? 보상금 받으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요. 저희한테 파시면 바로 현금으로 드려요. 하지만 상철은 거절했습니다. 뭔가 수상했거든요. 그날 밤 도훈이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 그동안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죠. 낡은 집이라고 쓸모없다고. 도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 집은 정말 소중한 집이었어요. 상철은 아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 같아서요. 도훈아,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철은 아들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건설회사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12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상철 씨, 언제까지 결정하시겠습니까? 건설회사 직원이 물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계약했거든요. 상철은 서류를 받아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걸까요? 그날 밤 상철은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죽은 아내와 함께 만든 추억들,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혼자 지내온 외로운 나날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집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집을 떠나는 게 맞을까? 상철은 죽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도훈은 자신의 방에서 계약서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12억이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죠.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부자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돈이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상철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상철은 건설회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손에는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계약하시겠어요? 건설회사 직원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을 함께한 집과의 이별이 시작된 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보상금은 한 달 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철은 계약서 사본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훈은 아버지가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상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은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도훈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상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 돈은 아버지 거야. 내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 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이 집, 내 어머니랑 땀 흘려 지은 거다. 돈으로 다 바꿀 순 없지만 내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다. 상철의 말에 도훈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동네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이사를 나가는 집들이 늘어났고 곧이어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오래된 집들을 허물기 시작했죠. 상철은 매일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이웃으로 지내던 집들이 하루아침에 자네로 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상철 씨, 언제 이사 나가세요? 박 할머니가 이삿짐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지니 아쉽네요. 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함께한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날이 왔습니다. 상철은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12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축하해요. 도훈이 기뻐하며 말했지만 상철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도훈아, 아버지가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 정말요? 어디예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새 아파트야. 35평 정도 되는 곳이고. 도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상철의 단호한 말에 도훈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이사 당일 상철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빈 방들이 을씨년스러웠지만 추억만큼은 가져갈 수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들,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모든 기억이 이 집에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됐어. 걱정하지 마. 상철은 마지막으로 죽은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밤, 상철은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편리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엘리베이터, 중앙난방, 인터폰까지. 모든 게 신기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훈은 해외 출장이라며 연락이 뜸했어요. 상철은 혼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상철은 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웅장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예전의 좁은 골목길은 온데간데없고 넓은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상철은 감회에 젖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아버지. 돌아보니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죠. 도훈아, 여기서 뭐 하냐? 저도 그냥 옛날 집 보러 왔어요. 도훈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상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해외 출장은 잘 다녀왔냐?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도훈의 뒤로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영의 인사는 예전보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영아, 친정에서 잘 지냈냐? 네. 그런데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은 도훈 오빠가 해외 출장 간 게 아니에요. 상철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뭐였단 말이냐? 저희가 아버지 몰래 사업을 시작했어요.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업? 네, 부동산 투자 사업이요. 아버지가 받으실 보상금 정보를 미리 알고 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그래서 아버지께 집 팔라고 그렇게 재촉한 거였어요. 지영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노도 일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어요. 도훈아, 정말 그랬단 말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훈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상철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상철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에서 말이죠. 일어나라, 도훈아. 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도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너도 고개 들어라. 지영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이용했어요. 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예전 우리 집 자리구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과 잘 정비된 조경, 그리고 넓은 주차장까지 예전의 낡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후회하세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지 아니면 잘한 일인지. 후회? 글쎄다. 상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다던 집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얻었으니까. 도훈과 지영은 상철의 말에 놀랐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한 반응이었거든요. 내가 무시하던 그 집이 우리 집안의 희망이 된 거다. 상철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무시했죠. 도훈아, 아버지가 하나 물어보자. 네, 아버지. 내가 사업해서 번 돈이 얼마나 되냐? 도훈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사업은 실패했거든요. 아버지, 실은 망했어요. 투자했던 돈 다 잃었어요. 상철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야. 그때 지영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무시했죠. 지영아, 너희들이 그 집을 무시한 이유가 뭐였냐? 낡고, 오래되고, 볼품 없어서요.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지. 하지만 그 집에는 다른 가치가 있었어. 상철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땀 흘려 일해서 지은 집이었고, 너를 키우며 행복했던 추억이 담긴 집이었다.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은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였어. 상철의 말에 도훈과 지영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상철은 새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상철 씨,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좋죠, 박 어르신. 상철은 새로 사귄 이웃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예전 동네의 박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인연도 소중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되다니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아파트 사기 힘들다던데. 상철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복 받은 건지 아니면 당연한 결과인지. 내 인생 쓸모없던 적은 없었어. 상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상철 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죠. 아버지. 도훈이 상철 앞에 섰습니다. 도훈아, 왜 왔냐?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상철은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훈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네, 제가 아버지의 인생을 무시했었죠. 낡은 인생이라고까지 했고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은 늙어도 인생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요. 상철은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도훈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네, 아버지. 아버지의 집도 아버지의 시간도 모든 게 소중했어요. 제가 못 봤을 뿐이죠. 상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도훈아, 지영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 둘 다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상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배웠어. 때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도 나쁘지 않아. 편리하고 따뜻하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도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상철과 도훈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해와 용서로 바뀌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도훈은 지영과 함께 다시 상철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상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상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가족이니까요. 도훈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상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새로 사귄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행복한 할아버지시네요.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속삭였습니다. 상철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아파트 단지 앞에서 웃음 짓는 상철의 얼굴과 함께 이야기는 따뜻한 마무리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